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이제 재판의 일부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오늘 재판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참 길었다. 2024년 12월 3일 날 이 불법 계엄을 통해서 내란의 소용돌이가 헌재의 파면으로 좀 신속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1년이 넘어서 이제 결심 공판입니다. 예. 선고도 아니라 구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반성이 이어지는 한치의 그 부분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란 우두머리 이 윤석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국민들의 가장 최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지금 윤석열 측 그 변호인은 뭐 이게 무슨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나온 이런 해프닝 같은 일들을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느냐라고 우기고 있으나, 예. 사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 경험을 너무 쓰라리게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특검이 사초를 쓰겠다는 심정으로 수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 재판에서의 구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초의 심정이라면 최소한 내란 우두머리에게는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417호 이 대법정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재판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직 대통령 중에 또 재판을 받으신 분이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서 지금 결심 공판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또 기억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이유로 저렇게 재판을 받는 곳이 같다는 것은 어떤 뭐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오늘 결심을 통해서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 이 정도의 형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재판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대해서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도 구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선고지만요. 그래서 오늘 구형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것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서영주 소장님은 사형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 범죄는 만약 죄가 인정될 경우에 사형을 포함해서 무기징역, 무기금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판단했느냐, 대단히 궁금합니다. 예.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직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불거지는 일도 있었고, 여러 좀 우여곡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과정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과정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직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를 일과 어떤 시를 바꿔서 그동안의 관행처럼이 아니라 업무에서 늘 그렇게 해왔던 거를 갑자기 직연 판사가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에 대한 기준을 내리는데 이상한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밖에 나와서 횡보하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직위원 판사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바닥을 친 건 분명한데, 이제 결심 공판에 선고 공판까지 남은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이제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들이 굉장히 가벼웠다는 지적 하에서도 직위원 판사가 이젠 결심을 한 것 같다. 네. 통상 조금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법조 기자들이나 이 법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이 처음에 부드러우면 나중에 세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세게 나오면 나중에 부드러운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면은 재판을 너무 부드럽게 한 거 보니까 나중에 세게 때리려고 부드럽게 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직위원 판사가 국민적 신뢰에 있어서 조금 멀어진 감이 있었으나, 지금이라도 이제 결심 공판, 그 다음에 이제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는 법적인 잣대도 분명하지만 역사적 책임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감정까지 모두 종합해서 현명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봅니다. 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 말을 할 때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 지규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보여줬던 전례 없던 어떤 기준 제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판사가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라든지 상식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규현 판사 개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보신 국민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규현 판사도 판사기 때문에 그 법률 그리고 헌법 이러한 어떤 법의 틀을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선고 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중계가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부드럽게 하는 거 아니냐,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선고 판결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구역이 나오고 네. 이제 선고 공판 때 지규현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판결 내용이 상식과 많이 어긋난다면 또 그것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서 물론 판결 봐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국민적 상식과 벗어나는 그런 판결을 내릴 걸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두 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이제 특검이 구형량을 얼만큼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앞서 이제 이미 사형을 좀 전망을 해주셔서요. 그럼 이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제 특검팀이 6시간 넘게 이제 마라톤 회의를 했잖아요. 구형량을 놓고 근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그러면 좀 고심했다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그 구형량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김용현 피고인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도 최상위급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태도가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최고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죄의 어떤 무게 플러스 태도를 봤을 때 무기징역인데 그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도 무기징역.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도 무기징역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예를 들면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내리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그걸 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형평성의 전체 형량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8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형량이 명확하게 기준점이 나와야만 그 밑으로 형평성 있는 구형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용현 피고인을 보면 여기는 사실 죄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뭐 사형까지는 아니라도 무기징역은 최소 구형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형평성에 따졌을 때는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들을 특검이 오랫동안 논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의 분석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마라톤 회의를 하고 또 결정 못 내린 부분이 있는지는 뭐 특검만이 알겠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발동이라는 행위가 내란이라는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그 논리 구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은 고심을 할 걸로 보여요. 그 내란죄라는 것을 보면 그 구성 요건에 뭐 국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뭐 참전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국토 전체에 대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과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의식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혐의는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그러면 내란이 전제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특검이 그동안 수사한 것과 여러 가지 법리를 동원해서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을 하고 그 우두머리로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돼야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무기금고든 구형을 할 수 있을 테니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그런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이제 최후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우리가 늘 그 헌재에서부터 들었던 얘기가 이 형사재판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너무 유치하고 애 같은 얘기를 하겠죠. 누가 다쳤냐. 2시간짜리 계엄이지 않냐. 이게 무슨 기속거리냐. 그리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이 공소는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반성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당한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고 예.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뿐이고 이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속 터지는 그런 마지막 최후 진술, 이 구형에 대한 그 변호 진술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이 재판부를 흔들 만한 논리가 있을지.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보는 것들은 막 자정을 넘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길어져서. 음. 길어진다는 건 뭔 말이냐면 뼈대가 없다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을 횡설수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법적 대응은 전혀 할 수 없는 또 계몽령 같은 그런 이상한 소리로 최후 변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최후 진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어떤 좀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세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더 강하게 또 나름의 논리 체계를 세워서 발언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까지 쭉 윤 전 대통령의 발언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에 불과하고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국민들께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만을 따른다면 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말씀드렸지만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 즉 계엄령 발동에 있어서의 요건에 있어서도 그 판단 자체가 대통령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논리를 계속 지속해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최후 진술에서도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이다. 그래야 특검에서 어떤 형을 구형을 하더라도 선고에 있어서 무죄도 주장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 더 강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어떤 영상이 들어오면 시청자 여러분께 이 부분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치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에게 포관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축약본이야. PC 버전에. 몰라 그걸?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예, 이렇게 녹취록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 전에 두 분과 같이 이해운 후보자의 관련 녹취록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이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그 이해운 후보자의 녹취를 들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번 녹취록도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굉장히 그 밑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질책 이상을 넘어서는 좀 인격 모욕성 발언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발언이 너무 세서 타격감이 좀 준다. 첫 번째가 너무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갑질 폭언에 해당하는 어떤 사안들은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겐 처음에 했었던 그 야야 고성 지르는 것을 넘어선 게 없으면 그렇게 뭐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이미지를 타격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해운 후보자가 반드시 사과하고 당사자의 상처를 치유해줄 부분이다. 라는 점에서는 왜 그렇게 본인의 성격 자체나 인성을 조절하지 못했을까라는 점에서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워낙 일주일 전에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들어서 예. 뭐 별로 크게 많이 놀라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들었던 녹음 파일의 내용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이러한 폭언을 많은 경우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예. 두 번째 녹음 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너무 이 시대에 안 맞는 그러한 압박이고 또 전화 자체를 밤늦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0시 반 정도에. 주진우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그것 자체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통용되지가 않죠. 과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라는 분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강하게 의심을 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해명한다고 하지만 청문회에서 본인이 이거 잘못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이것만으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자격이 다시 복원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빠르게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이제는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제 녹취록뿐만 아니라 여러 의혹들도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야는 오는 19일에 이제 잠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과연 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19일 청문회가 좀 너무 늦다. 네. 1일 지금 1일 의혹이 터지고 있는데 10일 남았어요. 그럼 10개가 터진단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기를 예. 윙 위로 올라갈 기회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걸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의 이 보수 통합 인사의 큰 결단이기 때문에 링까지는 가자라는 게 아마 청와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도 링까지는 한번 가서 본인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해주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이 조성된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입장인 것 같고요. 강력한. 그런데 선수가 개체량을 통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체량을 통과해야 링에 올라갈 텐데 의혹의 이 무게가 너무 계속해서 쌓인다. 이 의혹의 무게를 털어야 링에 올라갈 수 있는 몸무게가 될 텐데 저는 지금 현재 있어서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개체량을 통과할 수 있을지 조금 이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개체량이라고 하는 것은 링에 오를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통과를 그렇죠. 못하면 그 얘기는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있냐 여부까지 지금 보신다는 건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갈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새로운 의혹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청약하는 가운데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미 결혼을 한 장남을 결혼을 안 한 것처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인 것처럼 올려서 점수를 올려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청약에 당첨됐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민 감정을 건드리자. 집을 청약해서 당첨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 사회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혜훈 후보자가 이제는 청문회를 거칠 필요조차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국민 감정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혜훈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여론조사가 47%, 적합하다가 16%가 나왔습니다. 의견 유보는 37%로 집계가 됐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글쎄요, 이혜훈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진 사퇴라는 것은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네. 본인의 개체량을 통과할 노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과 못하면 링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자진 사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부적합과 적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유보가 37%입니다. 유보가 37%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에서 임명을 했으면 예를 들면 이 정부를 지지하는 그 대략적인 퍼센트의 50% 이상인데 그 50% 이상이 적합을 그래도 지지해 주기 위해서 누를 텐데 그리고 여론에 임할 텐데 그거를 유보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 자체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폭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를 찾아서 사죄해서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링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 부정청약 위장 미혼이라는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서 30억의 차익을 가져갔어요. 이거는 공직 마인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직을 하면서 돈도 벌고 싶다. 두 개 다 용인해주는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하나라도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 공직 마인드가 없으면 돈을 벌러 가셔야죠. 그러면 공직에서 나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아마 그런 신호들을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부정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상 저 유보 의견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적합 또 부적합 이 여론보다 지금 의견 유보 37%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의견 유보도 유보인데요. 네네. 지금 적합하다는 의견에 비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충 3배예요. 예. 그럼 1대 3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설령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획예산처 직원분들도 국민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수장으로 온 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일을 할 텐데 그분들의 의견도 이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마음속에 저분은 우리 처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3배가 많은 가운데 그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뭐 보수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뭔가 정치적으로 좀 지평을 넓히겠다는 의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밝혀진 분이라면 이제 그 부분은 깨끗이 포기를 하고 국정 운영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명 철회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청문회 가기 전에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하고 지금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수장이 다른 분으로 빨리 정해질 수 있는 과정을 밟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공천원금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김병기 의원을 향해서 거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 4명 중에 3명이 이 김병기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기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기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탈당을 하는 게 당을 위해서 그리고 김병기 의원에서 좋지 않느냐 그 의견이 높습니다. 사실상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복귀영 의원께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탈당하는 게 맞다. 예. 복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청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했는데 말을 참 아끼는 분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김병기 의원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립을 지키거나 말을 아끼는 의원들도 그런 손해가 굉장히 당내 지배적인 의회로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9일이고 12일이면 3, 4일밖에 네, 주말밖에 없습니다. 주말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탈당을 해도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는 건데 이게 통상 버티면 부러집니다. 부러진다는 건 뭐냐면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좋을 게 없고 당에도 해를 끼칠 만큼 다 끼치고 나서 결국 윤리위에서는 제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과연 좋은 모양새인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김병기 의원이 어떻게 왜 어떤 뭐 고집 아니면 본인의 소신 이런 차원에서 탈당을 하지 않고 버티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그래서 좀 걱정이 크다는 게 민주당 전반의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10일 윤리심판원 회의까지는 사실 이번 주말밖에 없는데 김병기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밝힌 바대로 네. 제명을 당한 한이 있어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 탈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 차후를 모색하는 느낌까지 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명을 당해서 감행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원내대표를 지낼 만큼 당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자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제명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당에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지 이분 자체의 어떤 정치 생명이라든지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당에 남아있고 무엇을 하려고 국회의원직을 계속 들고 있느냐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물음을 닥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당의 많은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그래도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먼저 내리고 국회의원직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입장과 함께 새 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당내 인선을 했는데 지금 뭐 친윤 또 반탄 인사들이 이 곳곳에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내 인선?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비어 있었던 뭐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포함해서 최근에 김도읍 전 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 정책위 의장 그리고 없었던 자리까지 4명의 인사를 했어요. 일단 정점식 전 정책의장이 새로 다시 복귀한 것, 그리고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을 콕 집어서 임명했다 하는 인식까지 나오게 할 만큼 이례적인 인사라고 볼 수가 있고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초선 의원분들을 임명을 했잖아요. 아마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 내에서 본인의 어떤 권력 기반이 좀 많이 흔들린다 이런 것을 느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임명을 한다.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자리를 나눠주는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 상황이고 또 이 임명이 갖는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리위가 이제 오늘 이제 첫 회의를 열게 되는데 사실 이 윤민우 그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책임도 판단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요. 윤리위의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위원장이 임명이 된 날 윤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이 나온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제가 당원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뭔가를 작정을 하고 윤리위원장으로서 임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일 텐데 그 입장문, 어제 나온 입장문을 보면 정치적 책임까지 판단하겠다. 뭘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 범위까지도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분이 뭘 하겠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하겠구나라는 인상을 많이 주는데요. 무엇에 근거해서 징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동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감사했다고 하는 그 결과 거기에 대한 조작 의혹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그 당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징계를 내린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원인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죠. 윤리위원회에서 그 전까지 감안을 하고 징계를 강행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그냥 수습하려고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한 3, 4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해요. 뭐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도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마음으로 있겠습니다. 예, 상대당 상황 좀 짧게만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장동혁 대표의 어떤 쇄신안의 그 메시지는요. 인선과 더불어서 봤을 때 보수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수구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윤 어게인 세력이 맞습니다. 겉으로만 보수다고 치장하고 뒤에서 속살들은 다 윤 어게인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그 2호선 당무위 감사위원장이나 이번에 이제 선임이 된 윤민우 이 그 윤리위원장 둘 다 윤 어게인 세력들이 주장한 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결국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본인들의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물로 삼으려는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보다는 본인들의 당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구나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